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심하고 괴식을 즐기며 중국처럼 강대국이라 생각하여 국민성이 오만합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 문화 영향을 짙게 받아왔으면서도 아시아 문화의 원천은 중국, 프랑스는 유럽의 종주국, 위대한 역사라면서 자기네가 원조라고 우기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타인을 자기 중심에 두지 않는 이기주의 철학이 있는데, 좋게 말하면 남 신경 쓸 것 없이 자기 만족도가 높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남에게 필요한 것보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스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 뒤통수 치는 것도 좋아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서방국가이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도모하여 최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대만에 관한 미중 갈등에 대해 대만은 유럽과 관계가 없으니 각국이 미국에 휘말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맹은 속국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각 및 판단을 할 수 있다 라며 미국이 프랑스를 속국처럼 여긴다는 발언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기도 하는데, 이 말에는 역사적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는 현재 영어가 세계 공용어 지위를 가졌듯 프랑스어가 그 지위를 가졌습니다. 프랑스는 예전에 거대한 땅을 미국에게 싸게 팔아 미국의 영토가 2배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하고 유럽 대표를 자처하며 중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경제적 선물을 받는 등 중국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나 싶었지만, 태평양 프랑스 자국령을 찾아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발언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프랑스의 특징은 마크롱이 존경하는 드골의 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위대하지 않은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다. 내가 곧 프랑스다. 이 말은 현재 프랑스 정치인들의 선거 유세용 단골 표어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 결성 이후에는 내가 곧 유럽이다 로 업그레이드 되어 유럽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프랑스라고 생각하는 중국스러운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표어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자 미국과 영국이 프랑스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고 핵우산을 보장한다는 말을 비슷하게 하자 드골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해주지는 못한다 라는 멋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자신의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드골의 말은 강대국의 핵우산 제공을 강하게 불신하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측에서 자주 내세우는 명분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로 돌아와서, 프랑스 수도 시의 중심 광장의 이름은 덩샤오핑 광장입니다. 1920년대 프랑스에 와서 근면하게 일하고 공부했던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덩샤오핑을 기념한다 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으며, 덩샤오핑의 청년 시절의 사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날 때 베이징을 벗어나 광저우까지 찾아갔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 정상을 베이징 이외의 지역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은 프랑스 에어버스 여객기 등을 포함해 160대를 구매하며 프랑스에게 통큰 선물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프랑스에게 잘 보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에서 프랑스를 이용해 미국과 유럽 사이의 틈을 벌릴 수 있는 고리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마크롱 역시 중국이 가장 듣고 싶은 말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국과 상업관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유럽이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프랑스가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올해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프랑스로 향했고, 유서 깊은 문명을 가진 나라, 대국 이라고 프랑스를 축혀 세웠으며, 중국 프랑스 관계는 국제관계의 모범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는 끈끈해 보이지만 프랑스 역시 중국을 이용하고 중국 역시 프랑스를 이용할 뿐입니다. 대만이 프랑스산 무기 수입을 추진하자 중국이 양국 관계 훼손을 피하려면 계약을 파기하라 라며 프랑스에게 요구했고, 프랑스는 이렇게 동문서답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와의 싸움에 힘을 모을 때이다. 그렇다면 서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프랑스와 중국의 분노 청년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990년대만 해도 중국인들의 프랑스에 대한 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프랑스는 중국과는 다르지만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입장에서 비슷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중국이 핵 개발을 할 때 프랑스가 도와줬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중국의 선수 진징이 휠체어를 타고 성화를 봉송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성화를 뺏으려고 했고, 이 일로 성화가 봉송되는 곳마다 성화를 보호하려는 중국 시위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이없게도 우리나라에까지 불똥이 튑니다. 성화봉송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중국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흔들며 중국의 자존심, 중국 만세를 외쳤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나와 중화민족주의를 외쳤고, 한국인 및 외국인, 심지어 경찰에까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의 나라 수도에서 시민과 경찰을 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말이 안 된다. 폭행을 저지른 중국인 전원을 잡아들여야 한다. 더 어이없는 건 중국에서 성화봉송 상황을 생중계했는데 아나운서들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용감하게 성화를 지키고 있다며 폭력을 옹호하는 중국스러운 방송을 했습니다. 중화민족주의에 빠진 그들에게는 애국자 아니면 매국노밖에 없는 것이다. 저들은 중화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했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객관적으로 한 일은 중국의 수준을 드러낸 것뿐이다. 어쨌든 파리에서 벌어진 성화봉송 저지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는 중국의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민족 분열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성홍기가 조기로 개항되고 양옆에는 프랑스 국기와 까르푸 깃발이 걸려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까르푸는 중국 분노 청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까르푸는 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국기를 개항하고 내리는 줄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릴 수 있다. 까르푸 직원이 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 고의로 국기를 내리는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2만 명의 시위대는 까르푸 광고판을 부수며 팔국연합군, 외국 침략자라고 외쳤습니다. 성화봉송 사건 외에도 프랑스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 것과 달라이 라마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반프랑스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중국 분노 청년 또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일의 시작점이었던 올림픽 성화를 지켜낸 영웅 사건 역시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올림픽 성화를 뺏으려고 덤볐던 남성은 실제로는 중국이 고용한 특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성화를 지켜냈다며 중국의 영웅이 되었고 휠체어 위의 미수천사, 성화봉송 주자 중 최고의 얼짱이라고 불렸던 진징은 중국 내 까르푸 불매 시위를 비이성적이라고 말한 뒤 하루아침에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분노 청년들은 중국은 불쾌하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이 당신들에게 왜 호감을 사야 한단 말인가? 이제 당신들이 중국인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서양인들은 중국이 티베트를 강제로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의 사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충만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프랑스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성화봉송 저지 사건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래 중국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서양인에게 반발한 행동이다.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2022년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프랑스 디올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디올이 중국 명나라 전통 의상을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상품 설명에는 디올의 고유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 전통 의상이다. 수천 년의 우리 문화를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다. 중국 명나라 시기에 처음 등장한 치마 마멘치는 튀임이 있는 주름이 깊게 잡힌 치마인 탓에 활동성이 좋아서 명나라 헌종 당시 여성들이 입고 등장하는 작품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디올 제품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마치 마멘친을 리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일치한다. 아무리 중국 전통 의상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무형문화 유산을 몰래 유용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 판매 시 반드시 중국 전통 의상에서 디자인을 따라한 것이라는 설명을 기재해야 마땅하다. 마치 모든 세계 문화의 중심엔 중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한 과잉된 애국주의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치마가 인권보다 중요하냐 라는 시위를 하다가 위협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패션 브랜드에 항의할 수 있다면 인권에 대해서도 시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의 영감을 어디서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자신들의 문화는 지킨다고 발버둥 치면서 남의 나라 문화는 도둑질해도 상관없다는 중국. 디올은 이전에도 상하이에서 개막한 레이디 디올 전시회에서 주근깨 얼굴에 눈화장을 짓게 한 모델이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진을 전시해 중국인 비하라고 거품을 문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여성들의 모습에 대한 모욕적인 묘사. 한복도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더니 이번에는 프랑스 디올까지 표절이라고 난리치는 게 정말 중국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한푸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푸는 최근에 중국 인터넷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용어로 2000년 전 한나라 기록에 한푸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한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을 지칭합니다. 모든 중국 시대의 복식을 한푸라고 하면서 중국 전통 의상으로 널리 알려진 치파오는 한푸에 분류해서 제외시키는 건 상당한 모순인데 이런 모순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중국인의 덕목인가 봅니다. 2010년에는 청두시에서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말하는 한푸를 입고 영화를 보러 갔던 소녀의 옷을 강제로 찍고 빼앗아 기모노라며 불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한푸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사진을 보던 중국 네티즌들이 저거 한푸 아니냐 라는 의견들을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로 한푸였으며 심지어 그때가 중국 명절이었습니다. 중국 명절에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에게 기모노라며 능욕을 저지른 중국 분노 청년의 무식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그분이 저지른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한푸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한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으면서 기모노와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했다고 죄다 중국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프랑스 칭기즈칸 전시회에 대해 중국은 칭기즈칸 몽골 제국 같은 특정 단어를 빼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전시회 책자, 지도 등에 대한 편집 권한까지 요구하자 프랑스 박물관은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다 라며 전시회를 연기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전시회 이름은 하늘의 아들, 스텝인들, 칭기즈칸과 몽골 제국의 태동이었지만 중국 스텝 문화와 세계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몽골 문화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이며 심각한 검열이다. 마지막으로 나쁜 사례만 놓고 보면 그 어느 나라도 나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나 심지어 유럽의 X라고 불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프랑스만큼 한국에게 우호적이었던 나라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세계 4위 규모에 육박하는 차관을 지원해 주었고 그 중에 무려 95%가 무상차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의해 파기되었지만 한국이 핵개발에서 필수나 다름없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준 것도 프랑스이고 일본 로비로 미국의 대한미사일 수출이 거부되었을 때 대한미사일을 납품해준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6.25 전쟁 당시 프랑스 장군은 파병이 어렵자 중장에서 중령으로 스스로 강등해가면서까지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병력 규모는 작았지만 여러 전장에서 대활약했고 프랑스군은 6.25 전쟁 당시 외국군 사상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